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해병대원 사망 사건으로 민주당이 공수처에 고발한 이종섭 대사가 호주로 출국한 지 11일 만인 오늘 귀국할 예정입니다. 황상무 수석의 사태에 이어서 이 대사가 조기 귀국하면서 당정 갈등이 봉합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런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네, 패널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영 정치평론가,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어제 황상무 수석이 사퇴한 데 이어서 오늘 이종섭 이 대사 귀국을 합니다. 당초 대통령실 공처 소환 전에 귀국하는 건 부적절하다, 이런 입장이 있었는데 입장을 선회해서 당의 요청을 수용한 셈이 됐습니다. 일단 배경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지금 총선이 지금 이제 19일밖에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더더군다나 정치는 우리가 흐름의 싸움이라고 하는데 네. 사실 좋았던 2월의 흐름을 지금 국민의힘이 굉장히 놓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그 유권자들의 선택의 시간은 다가오는데 이걸 가지고 더 이상 논쟁의 그 여지는 없다. 왜냐하면 이게 뭐 설령 옳고 그름의 영역이 아니라 지금은 국민들의 인식이 어떻게 부응하느냐의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문제를 방치하지 못하겠다라는 위기감이 당정 사이에 이른바 공감대 형성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걸 빨리 이슈를 털고 빨리 터닝 전략을 우리가 수립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 아마 그 당정이 일치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종섭 대사 입국 시간에 맞춰서 민주당 의원들도 인천공항에 집결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야당이 그동안 이제 도주 대사 등으로 이제 공세를 굉장히 강하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조기 입국하는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민주당으로서는 이종섭 대사가 나가서는 안 됐다라고 먼저 보고 있고요. 예. 그래서 들어오셨으니까 자진 사퇴하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자진 사퇴해야 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해외 공관장을 오래 비워두는 것은 또 예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수사라는 것이 공범이 많기 때문에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예. 이종섭 대사에 대한 수사가 장기화될 수도 있는 우려가 있고요. 예. 두 번째로는 어쨌든 고위 공직자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로서도 어쨌든 고위 공직자에 대한 수사가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양지사 이렇게 된 거 국민의힘과 정부에서 통 크게 결단해서 자진 사퇴시키는 것이 국민께 투명하게 보일 것이다. 그런 조언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진 사퇴의 이야기를 지금 직접 해주셨는데, 일단요, 이 대사가 귀국을 하면서 앞으로 공수처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이게 지금 관심사입니다. 공수처 총선 전까지 이 대사 소환 조사를 안 하면 그것도 모양이 좀 이상해질 것 같은데, 공수처는 이제 공은 공수처에 넘어간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게 공수처의 태도와 지금 수사 진행 상황인데요. 이 사건이 고발된 게 지난해 9월입니다. 그러니까요. 무려 지금부터 뭐 7개월 전이 이제 돼놨는데 예. 그동안에 아주 기초적인 조사만 하고 안 했다는 거예요. 이 사건은 비교적 사안이 간단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군 수사대가, 해병대 수사대가 네네. 이 말하자면은 이종섭 장관이 그 결재에 대해서 외압을 행사했느냐, 이 여부인데요. 사실은 해병대 수사 결과가 최종 수사 결과가 아니거든요. 네. 이건 참고 자료에 불구하고 결국은 경찰이 하도록 돼 있는데 이걸 그냥 참고 자료 했던 거를 직권 남용을 했느냐, 이 부분만 밝히면 되는 일인데 네. 이게 무슨 7개월씩 그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 그래서 공수처가 정치하는 것 아니냐는데, 어쨌든 지금 이종섭 대사가 들어온다 그러면 공수처는 빨리 지난번 1차 조사를 마쳤으니까 네네. 빨리 불러가지고 이 사건에 대해서 국민적인 말하자면은 의구심이라든가 그런 예. 궁금증을 털어주는 게 그래서 공수처의 몫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공수처가 더 이상 정치한다는 논란하지 말고 빨리 수사를 종결하는 게 예. 그나마 공수처의 도리를 다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공수처가 직접 수사를 빨리 해야 된다, 이런 지적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공수처가 지금요, 김진욱 전 처장이 퇴임 이후에 아직 새 처장이 임명되지 않은 이 지휘부 공백 상태인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죠. 그러니까 처장도 없고 차장도 없고, 그래서 대행으로 내려가고 있어. 이런 상황이니까 수사를 못했다, 소환조차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건 어떻게 보십니까? 보통 이제 그 수사 검사들이요, 이제 수사는 다 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이것을 뭐 불구속 기소하냐, 구속 기소하냐, 이런 것들을 지휘부가 논의를 하지 않습니까? 예.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초동 수사 기간이기 때문에 지휘부가 당연히 있으면 좋겠지만 예. 그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고요. 예. 그래서 지난달에 이미 공수처장 그 위원회가 대통령께 추천을 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빨리 그 공수처장을 임명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어쨌든 지금은 고위직을 수사하느냐 마느냐의 어떤 수사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그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글쎄요, 처장이라 차장이 없고 대행, 계속 다음 사람이 안 나와서 다시 복귀한 상태.
제대로 수사가 되고 있다고 봐야 돼요. 저는 그래서 이게 지금 차장, 처장이 전부 다 수석 부장검사들이 대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 자, 근데 이렇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수사에는 지지부진한데 예. 이를테면 정치적 논쟁, 뭐 공수처가 출국 금지 해제해줬다 예. 이런 논란에도 즉각 반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논란에는 아주 즉각 실시간 대응을 하면서 정말 이게 일차적으로 조사가 다 끝나서 지금 증거물 압수도 다 끝난 상태인 이 사안을 왜 이렇게 방치하는지 아무리 네. 뭐 처장이 공석이라 할지라도 수석 부장검사들이 대행한다면 그 규정과 시스템에 따라서 하면 될 것 같은데 네. 저는 그래서 공수처의 어쨌든 이런 지지부진한 모습이 더 큰 논란을 낳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황상문 수석과 이제 이종섭 대사 문제가 수속 국면에 접어들면서 한동훈 위원장 입장도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한 일주일 동안 황상무 수석의 문제라든지 이종섭 대사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많이 걱정하셨을 것 같습니다. 다 오늘 해결됐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걸 원하셨고 여러분들이 걱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민심에 반응하고 민심에 순응하는 정치를 할 겁니다. 자, 일단 한동훈 위원장은요, 걱정하던 문제가 다 해결됐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야당에서는 약속 대련이라는 말까지는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리스크가 해결됐다, 여기에는 동의하시는지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이 대사는 귀국하기로 했고 황상무 수석은 사퇴를 하고 대통령이 수용을 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이른바 봉합수술에 접어들었고 당장 오늘부터 후보 등록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여당 입장에서도 캠페인 전환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런 어떤 여당 내부의 절박감들이 특히나 수도권 민심의 이반이 심상치 않다는 이런 얘기들이 이 절박감들이 지금 이 당정 간의 화합을 그 소통을 이끌어냈던 것 같고 저는 뭐 이게 약속대로 이건 절대 아닐 겁니다. 이거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에서 여당 야당 저 당정이 예. 이렇게 말하자면은 뭐 서로 지금 짜고 치는 뭐 이런 좀 뭐 그런 시나리오 속에서 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고 저는 절박감이 지금 이 사태를 봉합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봉합소선에 접어들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민주당에서 보는 또 상황은 또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상대당 일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긴 하지만 봉합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일정을 비운다고 했거든요, 수요일 날. 네. 그런데 황상무 자진 사퇴라든지 이종섭 어떤 귀국이라든지 좋은 일이 생겼잖아요. 네. 그래서 바로 또 선거운동에 돌입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오후에 또 일정을 비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철규 의원이 비례대표와 관련해서 어떤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예. 배치되는 입장인 겁니다. 그래서 저희 민주당에서는 마치 부부싸움을 하는데 일단은 자식들이 앞에 보고 있으니까 그만하자라고 임시 봉합을 했는데 예. 이게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또 다시 갈등은 시작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비례대표 이야기를 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여권이 또 다른 갈등 요인이죠. 그 비례대표 공천 문제 있습니다. 어제 이철규 의원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었죠. 결국 재조정 끝에 호남 출신 조배숙 전 의원과 당직자 출신 이다리 전 경북 경제부지사 글쎄요, 이제 비례 번호를 좀 앞으로 네, 해서 네. 당선권이라고 할 수 있는 데 위치를 한 것 네. 같아요. 해결을 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어제 조율을 좀 한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원래 국민의힘 당규에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직전 총선에서 비례 득표율이 15%포인트에 미치지 못한 지역에 대해서는 네. 비례 당선권 20번 안에 25%를 배치한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또 유일하게 15%포인트 이상 못한 지역이 전남하고 광주거든요. 예. 그렇다면 전남북인데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비례를 우리가 그러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배려한다라고 하는 건데 그게 안 된 건 맞아요. 그래서 예. 그 조정이 이루어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여러 가지 좀 말하자면은 탈락했던 후보가 한 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조정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부분도 국민의힘에서는 위성 정당이지만 우리가 직접 하겠다고 한 만큼 공언한 예. 만큼 그걸 한 건데 다만 이 과정에서 과거의 관례처럼 되었던 부분들이 빠진 것에 대한 전 조정이 이루어졌다. 예.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 그 부위원님께서 얘기하시기를 갈등 봉합 수순이 아니고 또 터질 수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지금 지금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비례대표도 지금 수용해서 적용을 하고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문제가 발생하면 해결을 빨리빨리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까? 밖에서 볼 때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그 선거가 워낙 눈앞에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양보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대선에서도 이준석 대표와 갈등이 있었잖아요. 근데 대선에서 선거에 패배하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피해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지금 상황도 총선에서
패배하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남은 3년 임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물러설 수밖에 없는 입장.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저번에 대선 이후에 그 예. 윤석열 대통령과 맞섰던 이준석 대표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총선 이후에도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과의 어떤 새로운 권력과 현재 권력과의 마찰은 있을 수밖에 없다. 네. 그리고 당장에도 이 비례대표 순번과 관련해서 오늘 당장은 임시 봉합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도 뇌관은 살아있는 듯해 보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수도권 출마자들 사이에서는 용산발 리스크 우려가 상당했었는데 이종섭 대사 모기고 황상무 수석 사퇴, 수도권 민심에는 좀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심의 출렁거림이나 진폭이 네. 굉장히 가파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지금 뭐 국민의힘이 그렇게 2월 달에 좋았다가 3월에 급락하는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런 지금 그 돌출된 리스크가 해결됐기 때문에 예. 저는 이제 어쨌든 정치권은 반응의 속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치가 얼마큼 민심에 조응을 해주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데 저는 어쨌든 이게 황상무 수석 건은 6일을 끌었고 그다음에 이 대사 건은 한 2주를 끌은 것 같은데 네. 빨리 여기에 대해서 지금 출구 전략을 짠 만큼 어쨌든 수도권에서는 후보들이 그 민심의 직접적인 체감 지수를 느끼는 만큼 여기에 대한 약간의 강도는 좀 더 우호적으로 좀 변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조금 늦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만 일단 출구 전략을 짠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오늘 한동훈 위원장 오늘은 대구를 찾습니다. 지지층 결집 행보에 나섰다 이런 해석과 함께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이 도태우 변호사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에 대한 견제다. 뭐 이런 해석도는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밖에서 봤을 때 정리가 되고 다시 대구로 갔다. 이건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오늘은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정치력을 시험하는 무대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구는요 어쨌든 TK 지역은 국민의힘으로서 상당히 그 핵심 지지 세력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분명히 이 지역에서도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보다 높은 곳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은 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자꾸 이렇게 대립하는 모습을 보이냐라고 서운해하는 모습이 보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도태우 후보라든지 최경환 후보라든지 이 무소속 후보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람이라고 해도 무방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 대구를 가시게 되면 서문시장 방문한 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는 것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봐요. 네. 우리가 부모님 계신 지역에 오랜만에 갔으면 부모님 뵙고 오는 게 도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과의 만남도 성사를 시킬 수 있느냐가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어떤 정치력을 시험하는 무대가 될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민주당 소식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 어제까지 닷새 동안 수도권 표심 몰이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오늘 텃밭인 호남을 찾습니다. 뭐 총선 낙관론에 대한 경계 주문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낙관론 경계가 진심도 반이 있고 엄살도 반이 있다고 봅니다. 진심은 뭐냐면은 예. 지금 보니까 이길 것 같거든요. 밥안 넘길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있는데 이게 오만해 보이는 순간 역풍을 맞으니까 그렇죠. 엄살을 또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오버하지 마라. 왜냐하면 뭐 180석, 200석 얘기하다 보면 반드시 역풍이 불어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지금 표정 관리도 하고 실질적으로 어떤 오만해 보이는 데 대한 역풍도 우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그렇게 지금 비명 행사했던 그런 말하자면 네. 그 주도했던 공천이 어쨌든 갈등 단계가 이제는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고 예. 오히려 여권 심판론이 나오는 게 호재라고 판단해서 좀 드라이브를 거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골프와 정치는 고개를 절대로 들면 안 된다는 얘기를 실천에 옮기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 박용진 의원을 꺾고 서울 강북을 후보가 된 이 조수진 변호사의 이 성범죄 가해자 변호 이력. 이 발언들도 논란이 되고 있어요.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붙고 나니까 왜 유시민 작가님께서 조변은 왜 길에서 배지 줍는다 이런 이제 약간 반농도 하시고 이래서 네. 저는 변호사로서 직업윤리에 기해서 이제 법에 근거해서 변론을 한 것입니다만은 그걸 느꼈어요. 이제 국민들께서 공직자에게 바라는 눈높이는 다르시구나라는 걸 느껴서. 네, 조 후보가 이제 과거에 다수의 성폭력 사건 가해자 변호를 맡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뭐 여성단체에서는 후보 사퇴, 공천 취소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조 후보 이제 당원과 국민께 송구하다라면서 이제 사과를 하긴 했는데 당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당에서는요 일단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으면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을 하지요. 예. 그런데 제가 이제 법률가는 아니지만 흔히 알기로 우리 사형수도 변호받을 권리는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변호사가요 제가 알기로는 무조건 어떤 피의자
피고인에 대해서 무죄를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어떤 선처라든지 양형에서의 어떤 합리적인 것을 받아내기 위해서 법적 조언을 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범죄 전담 로펌 아니면 뭐 마약 수사 전담 로펌 이런 변호사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안 좋게 보고 오해를 하고 있다면 조수진 후보가 직접 찾아가든지 아니면 국민께 상세히 설명드리고 동의를 구하는 것이 저는 공천받은 후보자로서 마땅한 도리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유시민 작가가요. 조 변호사는 길에서 배지를 줍는다 이런 반농담도 했습니다. 이 말도 지금 논란입니다. 왜냐하면 강북을이 야권 강세 지역이긴 하지만 본선 치르기도 전에 당선됐다 표현. 네. 유권자들, 강북을에 있는 사람들은 좀 무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건 어떻게 받아들이실 수 저는 있겠습니까? 충분히 지적이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 여기에 광복을이 민주당 계열이 지난 내리 7번 당선된 예.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오만함에 사로잡혀 있지 않은가. 그 뭐 우리가 예선 통과하면 반드시 뭐 본선을 생각을 뭐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고요. 더더군다나 마치 유시민 그 작가가 뭔가 공천에 개입한 듯한 그런 흔적도 남기는 발언이라서 예. 이거는 굉장히 좀 나중이라도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을 때 뭔가 좀 문제가 있을 거라 소지가 있어 보이고요. 저는 특히나 조 변호사가 인권 변호사로 자처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뭐 지금 물론 뭐 그런 변호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 변호사가 사건은 좀 가려서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여성 그 민우회 단체인 어펑가 하는 데서 그 후보직을 내려놓으라고 지금 공세를 펼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어쨌든 저는 본선에서 이건 충분히 강북을 유권자들이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잠깐만요. 유시민 작가가 그 개입한 듯한 발언이었다는 것은 개인적인 그렇죠. 이야기고, 개인적인, 예, 예. 확인이 안 된 상황이라는 말씀 다시 한번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 문제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액의 코인 거래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했었죠. 김남국 의원, 민주당 주도 야권 비례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에 입당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논란이 좀 일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제가 흔히들 알다시피 원외 인사가 돼버리면 큰 힘이 없습니다. 예. 별 의미도 없고요. 다만 김남국 의원이 민주연합에 입당한 거는 지금 현재 국민의힘 위성정당도 마찬가지고 예. 민주당의 그 더불어민주연합도 현역이 8명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남국 의원이 입당을 하게 되면 9석이 돼가지고 민주당이 비례투표 용지에서 맨 위에 올라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질적으로 국민의힘도 비례투표 그 투표 용지에서 두 번째로 이렇게 기록되는 것이 오히려 선거에 도움이 될 것 같기 때문에 예. 하여튼 양당 모두 속으로는 다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래서 특별한 의미는 없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 지금 이른바 꼬주기 해서 네. 리스트에 위해서 올리기 위한 작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겁니까? 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 그 네. 이상의 뭐 김남국 의원이 복당을 해서 정치적으로 무엇인가를 도모하려고 하는 의도는 없어 보인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복당의 의미는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총선 이후 민주당에 흡수 합당될 가능성이 큰 상황을 좀 감안해 보면 그러면 꼼수 복당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밖에서 보십니까? 제가 그 여기서 그 좀 지켜보는 대목 하나가 뭐냐면 네. 어제 3월 20일 날 이제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그 당원에 대한 징계, 그다음에 당직 임명, 그다음에 당원에 대한 복당 이 세 가지 문제를 전권 위임하기로 했답니다. 4월 네. 10일까지. 예.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 얘기가 그 이재명 대표가 모든 권한을 지겠다는 거죠. 이 얘기가 나오자마자 김남국 의원에 대한 민주당 탈당이 이루어지면서 저쪽으로 의원 꼬주기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걸 유심하게 보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은 저는 총선 이후에도 이제 이게 어떤 말하자면은 김남국 의원에 대한 이른바 세탁이 한번 되면서 네. 다시 한번 그 큰 틀에서 합할 때 그 김남국 의원도 나중에 슬쩍 묻어가는 듯한 그런 어떤 절차가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전망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선거까지 이재명 대표에게 주어졌던 그렇죠. 뭐 복당이라든가 징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권한들 예. 이런 것들가 결정이 난 후에 일어났기 때문에 지켜봐야 된다.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비례대표 투표를 두고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 간의 미묘한 신경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야기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요즘 우리 잠시 헷갈리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은 더불어민주연합이다. 몰빵론보다는 이런 거죠. 이제 유권자가 그 식당에 갔는데 메뉴가 뷔페가 있는 겁니다. 그 음식을 보시고 본인에게 취향이 맞으면 그 음식을 택하면 되는 것이고. 네, 몰빵론에 이어서 부패론까지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 이른바 이제 몰빵론 내세우면서 조국혁신당 명예 당원 발언을 한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도 엄중 경고를 했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견제다, 총선 이후에 정계 개편에 대해서 염두에 둔 행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해석하시겠나요? 그러니까 박지원 후보 같은 경우는 야권에서도 대형 스피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 혹시라도 저희 지지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쉽게 말해서 친구보다 가족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지금 현재 조국 혁신당의 지지율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친구도 좋지만 일단 가족부터 살려놓고 그다음에 여유가 있을 때 친구까지 도와주는 거지 가족을 내팽개치고 친구부터 돕는다는 것은 절대로 맞지가 않다. 예. 그리고 정당이라는 것은요. 물론 우리 우군이고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는 정당이긴 하지만 어쨌든 어떠한 결정과 선택이 있었을 때 정당의 입장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엄격하게 구분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당초에는 뭐 그렇게 뭐 엄중 경고까지 할 상황은 아니었지만 이 조국 신당 개혁신당이 이제 올라가니까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드디어 이제 견제에 나서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상황을 보면. 그러니까 저희 정치권이요. 사실 조국 혁신당이 이만큼 이렇게 선방을 네. 할 거라는 예상을 많이 못했다는 못했기 거죠. 때문에 당황스러운 면이 좀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의 이른바 이 몰빵론을 내세우면서 견제에 나서자 조국 대표는 유권자의 선택을 맡기자 아까 말씀했습니다만 부패론으로 응수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자신감이 더 붙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뷔페가 더 음식이 맛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 우리를 드셔달라 이런 네. 이야기를 하는 건데 저는 또 이날에 그 SNS에 올린 게 또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여론조사에서 뭐 조국 혁신당이 매우 앞선 것을 올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슬쩍 견제구를 날리니까 그럼 현실적으로 우리가 훨씬 앞서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다음에 우리가 훨씬 맛있는 음식이니까 유권자들의 우리 선택할 거라고 맞불을 져 놓은 거라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 이거는 제가 보기에 조국 대 이재명의 이 구도는 또 총선 이후에도 정치권에서 또 하나의 그 말하자면 프레이밍이 될 그런 사안이 되기 때문에 예. 저는 지금부터 기싸움에 들어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중에서 광주 서구갑 출마를 선언했죠.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 거듭해서 보석 허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 유세 한번 못한 채 선거 이렇게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계속해서 보석 허가를 요청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제 뭐 송영길 전 대표 많이 안타깝죠. 지금은 하지만 소나무당 대표죠. 아, 예. 예. 근데 저희 이제 전 민주당 대표로서 네. 저희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지금은 저희 민주당의 구성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법원에서 재판장이 알아서 할 문제지 저희가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니지만 네. 그렇지만 비례 후보의 노영희 변호사, 변희재 전 대표, 손혜원 전 의원, 손혜원 전 의원 같은 경우 민주당에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변희재 대표까지 가신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진보와 보수가 이렇게 다 섞여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네. 저희는 개인적으로 조국 혁신당을 예를 든다면 네. 이게 과연 선명성이 있나 조금 섞여 있는 느낌이 오히려 소나무당의 어떤 선명성을 죽이는 것이 아닌가 좀 그래서 우려되는 모습이 있다 그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도요. 비례대표 명단 10명을 공개를 했습니다. 1번의 의사인 이주영 교수, 2번의 천하람 전 최고위원 이름을 네. 올렸습니다. 여기 상황에 대해서 양양자 원내대표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비례대표, 이준석 당의 비례대표는 상황을 어떻게 해석을 하시겠습니까? 글쎄요. 양양자 원내대표의 그 말하자면 저 발언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는 게 왜 네. 첨단 과학 기술 인재가 하나도 포함이 안 되느냐. 오히려 당의 지도부 역할을 하는 인사들만 여기에 갔느냐. 이 말하자면 이 부분의 지적은 타당하죠. 그래서 아마 저는 이 부분에서 뭔가 어떤 납득할 만한 그런 조치가 없을 경우에는 아마 양양자 의원의 당적을 이탈할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예.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개혁신당에서 정말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를 이렇게 비례대표를 그 말하자면 조금 더 그 안이하게 좀 처리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찌됐든 뭐 지금 양양자 의원이 사실은 여기 그 첩에 합당할 때 매우 중요한 요인이었기 때문에 예. 이분이 여기에서 그 동의하지 않고 뛰어나간다면 이건 개혁신당으로서 큰 데미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김정인 공감위원장과 김성근 사무총장의 신경전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공감위원장이 이제 당 지도부가 비례대표에 들어가려는 건 처음 봤다라고 비판을 하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한 김성근 사무총장이 제3당 사무총장은 대부분 이렇게 비례로 입당을 한다 이런 식으로 또 반박을 했거든요. 이런 상황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권이 결국에는 이 국민들에게 희망을
챙겨줘야 되는데 이렇게 본인들의 기득권만 챙기려고 하는 모습이 실망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특히나 제3당 개혁신당은 말 그대로 개혁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기존의 정당에서 보여지지 않았던 진정성이 본인들의 무기인데 오히려 사실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비례대표 순번이 몇 번까지 될지도 모르는데 당선도 될 가능성이 낮은 어떤 순번을 두고 저렇게 집안 싸움을 하는 것이 결코 국민들 보기에 좋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혁신당 예. 모두가 뭐 제3지대에 있는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개혁을 외쳤지만 성과가 뚜렷이 보이지 않고 자기 밖으로 챙기는 모습처럼 밖에 비추고 있다 이런 지적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